네, 안녕하세요. Constrained Optimization for Efficient Adaptation에 대해서 발표할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서혜빈입니다. 저는 총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 연구에서 현재 도메인 인크리멘털 러닝 적용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요. 제가 기존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대한산업공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도 큰 틀에서는 도메인 인크리멘털 러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는 싱글 시스템 상에서 운영 조건이 변하거나 연도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연구였기 때문에 이 싱글 시스템 상에서의 컨셉들은 거의 도메인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파라미터 스페이스 인스타빌리티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새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멀티 시스템 기준으로 도메인 인크리멘털 러닝이기 때문에 도메인이 서로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우 큰 파라미터 스페이스 인스타빌리티를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도메인이 순차적으로 들어올수록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이 오른쪽 하단 그림처럼 굉장히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멀티 시스템 도메인 인크리멘털 러닝에서 저희가 크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이슈는 파라미터 스페이스 인스타빌리티 그리고 도메인 인베리먼트한 피처가 보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기본 파라미터 공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도메인별 변화를 제한된 서브스페이스 안에만 일어나게 함으로써 잘 보존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편의 논문을 리뷰하면서 공유 표현은 고정하면서 도메인별 변화는 제한된 좌표에게만 일어나는 방법, 즉 어떻게 파라미터 스페이스 안정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리뷰드릴 논문은 Efficient Source-Free Time Series Adaptation via Parameter Subspace Disentangument로 ICLR 2025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시계열 소스-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상황을 다룹니다. 즉, 소스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가지고 있지만 타겟 도메인에 적응할 때는 소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타겟 데이터만으로 적응해야 하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파라미터 효율인데요. 즉, 적응 단계에서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샘플 효율로 타겟 샘플이 적거나 라벨이 없거나 노이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해법으로 파라미터 서브스페이스를 재구성하고 그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즉, 모델 전체를 다 고치는 적응이 아니라 적응에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작은 공간을 찾아서 그 부분만 고치는 적응으로 효율성과 경고성을 동시에 얻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기존 이 SFDA 방식들은 타깃 적응 단계에서 여전히 많은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하거나 혹은 타깃 샘플이 충분히 많아야 잘 동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배포 환경에서는 리소스가 제한된 디바이스에서 돌아가거나 타깃 데이터가 적고 라벨이 없고 노이즈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과적화 위협도 커집니다. 여기서 논문이 관찰한 핵심은 아래 왼쪽 그림처럼 소스 사전학습 모델의 어떤 가중치들은 원래 차원에 비해서 effective length가 훨씬 작다는 점입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말하게 되면 채널이 여러 개 있어도 그 안에 이제 특징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서 실제로는 몇 개 베이시스 조합으로 대부분 설명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effective length가 낮다는 표현은 이제 겉으로는 파라미터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이 제한적이고 중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동기를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적응 단계에서 모델 전체를 다 움직일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작은 서브스페이스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타깃 데이터가 적을수록 전체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과적합을 부르니 오히려 업데이트 공간을 줄이는 게 더 안전하다는 논리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 핵심 용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파라미터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이는 모델 파라미터 전체 공간 중에서 적응에 필요한 변화가 주로 일어나는 작은 방향, 공간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스앵글먼트인데요. 이는 그 작은 공간을 잘 분리해서 모델 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그 공간 안에서만 업데이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논문은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컬 스타일 디컴포지션으로 큰 컨볼루션 웨이트를 팩터 매트릭스와 코어 텐서로 분해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구조를 재파라미터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셀렉티브 파인 튜닝으로 타깃 적응 시에는 그 분해된 파라미터 중에서 주로 코어 텐서만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공간을 더 작게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파라미터를 분해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공간을 분리하고 타깃 적응에서는 그중 핵심인 코어만 미세 조정한다는 것이 한 줄의 요약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튜커본의 기본 형태를 보여줍니다. 3차원 텐서 A를 분해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분해를 통해 텐서 A는 하나의 코어 텐서 G와 세 개의 팩터 행렬 U1, U2, U3의 곱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G의 차원은 R1 곱하기 R2 곱하기 R3이며 각 유행렬은 원래 텐서의 각 차원을 R차원으로 축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어 텐서는 원래 텐서의 정보를 압축된 형태로 담는 작은 텐서라는 점입니다. 즉, 중요한 상호작용만 남긴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각 팩터 매트릭스는 해당 모드의 차원을 더 작은 랭크로 투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연산 관점인데요. 튜커 표현은 모드별 행렬 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큰 텐서로 한 번에 처리하던 선형 연산을 작은 코어와 팩터로 쪼개진 여러 개의 작은 선형 연산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계산량과 학습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이 튜커 개념을 실제 모델 파라미터에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소스 모델의 컨볼루션 가중치를 튜커 스타일로 재파라미터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D CNN의 커널을 W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논문은 보통 채널축만 저랭크로 분해하는 튜모드 투커 분해를 사용합니다. 즉 커널 길이축 K는 그대로 두고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 축만 압축하게 됩니다. 왜 커널 축은 분해하지 않나가 핵심인데 이제 보통 1D CNN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커널 길이축은 작고 채널 출력과 채널 입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효율 관점에서 가장 이득이 큰 채널축만 저랭크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중치는 이 위에 수식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T는 코어 텐서 그리고 V1과 V2는 팩터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Rin, Rout입니다. 이제 랭크가 작아질수록 업데이트 가능한 자유도가 줄어서 파라미터 효율이 좋아지지만 너무 작으면 모델 용량이 부족해서 언더피팅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마다 이제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이 달라서 이제 R인, Rout을 각각 따로 튜닝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논문은 이제 랭크 팩터 하나로 압축 강도를 통일합니다. 직관적으로는 이 랭크 팩터가 커질수록 랭크가 더 작아지고 파라미터는 더 줄지만 오버피팅 위험이 증가하고 이 RF가 작아질수록 랭크가 커져서 성능 여유는 커지지만 파라미터 감소 효과는 줄어듭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이제 RF를 몇 가지 후보로 비교하면서 이 트레이드 오프를 확인합니다. 소스 모델 준비 단계에서 저자들은 백본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투컬 스타일 디컴포지션을 사용해서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모델을 컴팩트한 파라미터 서브스페이스로 팩터라이즈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컨볼루션 연산은 알다시피 입력 채널에서 출력 채널로 바로 계산하는 큰 연산인데요. 이제 투커 기반 재파라미터화는 원래 컨볼루션 연산을 3단계의 리니어 오퍼레이션으로 분해해서 계산량을 줄이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컨볼루션을 3단계 리니어 오퍼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입력 채널을 Rin으로 줄이고 압축된 채널 공간에서 코어 텐서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 채널을 원래 채널 차원으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이 3단계가 모두 표준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현 가능해서 기존 아키텍처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에서 학습된 원래 가중치를 투커 형태로 분사하는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HOI 알고리즘, 즉 교대 최소 제곱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투커 분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래 텐서 W를 코어 텐서와 팩터 행렬로 가장 잘 근사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잘이라는 것은 보통 이 오른쪽 소식과 같이 재구성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적화는 이 T 그리고 V1, V2가 서로 곱으로 얽혀있는 그런 비선형 문제라서 한 번에 전역 최적화를 딱 구하기는 어렵고 대신 실용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푸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OI라는 알고리즘이 사용되게 되었고 각 변수 블록을 번갈아 업데이트하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 고정하고 최적화를 하면 매번 풀어야 하는 문제가 비교적 단순해져서 계산이 잘 수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가중치 재구성 오차만 최소화할 뿐 소스 도메인의 예측력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 가중치 재구성 오차만 줄이게 되면은 소스 도메인의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분해하고 소스 데이터로 2에서 3회폭 정도 추가 파인 튜닝해서 성능을 회복한 뒤에 타깃으로 배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타겟 사이드 어댑테이션 단계에서는 재파라미터화된 모델에서 코어 텐서만 선택적으로 파인 튜닝하고 팩터 매트릭스는 고정하게 됩니다. 코어 텐서는 여러 모드 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며 템포럴 다이나믹스에 민감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분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셀렉티브 파인 튜닝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파라미터 이피션시인데요.
이제 파인 튜닝에 필요한 파라미터 수를 R out, R in, K로 크게 줄입니다. 이는 이제 파라미터 카운트가 가장 적은 핵심 구성 요소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인데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의 그 맥스를 분해 구조에서는 3단계 합임 다음 연산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채널 축에서도 계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regularization effect인데요. 이제 소량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 캐패시티를 제한해서 이제 unreliable target sample에 대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러한 명시적인 regularization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 그림의 왼쪽 열은 소스 도메인의 입력 데이터고 오른쪽 열은 타겟 도메인의 입력 데이터입니다. 이 타겟 데이터는 소스 데이터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임의로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타겟 도메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코어 텐서만을 셀렉티브하게 파인 튜닝하는 것은 이 그림처럼 코어 텐서가 타겟 데이터에 맞춰서 업데이트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 도메인에 맞춰 적용된 코어 텐서를 사용하면 최종적으로 모델이 출력하는 특징들이 소스 도메인이든 타겟 도메인이든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도메인 시프트 영향을 완화해서 어떤 도메인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Selective Fine Tuning의 Regularization 효과는 팩 베이지안 Generalization Bounds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이제 Fine-tuned 모델의 Generalization Error는 Implexical Training Loss와 Source Pretained Weight와 Target Fine-tuned Weight 간의 Frobenius Norm Distance에 의해 상한이 정해집니다. 이 우변은 타겟 도메인에서 모델이 일반화 오차가 다음을 통해서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반화 오차 공식에서 우변 첫 번째 항은 이제 타겟 학습 데이터 셋 이제 S에 대해서 타겟 도메인에서 미세 조정된 모델 W가 가지는 평균적인 empirical loss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은 소스 타겟 가중치 항으로 그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측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항이 크다는 것은 이제 타겟 데이터에서 적응하면서 소스 모델이 원래 지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크면 과적합의 위험이 커져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항이 작다면 모델이 소스 모델의 유용한 지식을 많이 보존하고 타겟 도메인에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응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항은 이제 확률 항과 이제 샘플수 의존 항을 나타내는데 이는 팩 베이지안 일반화 이론의 팩 probability approximately correct라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즉 어떤 확률로 얼마나 정확하게 일반화 성능을 보장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항 둘 다 이제 학습 과정에서 모델의 가중치가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학습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보장 수준의 설정 값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데이터셋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 베이지안 분석은 모델이 좋은 일반화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에 잘 맞으면서도 소스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 Selective Fine-Tuning 기법이 튜컬 분해와 선택적 미세 조정을 통해서 특히 이 두 번째 항인 소스 타겟 가중치 거리를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셋업인데요. 이제 제한한 방법론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이제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의 셀렉티브 파인 튜닝 전략을 통합하여 특히 성능, 샘플 소용성, 파라미터 효율성,
그리고 계산 효율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제안한 셀렉티브 파인튜닝 전략 샘플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겟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적은 상황, 예를 들면 0.5%, 5% 샘플에서도 기존의 소스 프리 도메인 업데이션 기법들은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빨간색 점선 그래프처럼 말입니다. 이는 샘플 부족으로 인해서 모델이 과적합되거나 제대로 일반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과 같이 제한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데이터 양이 적은 상황에서도 성능 향락이 현저히 적거나 오히려 성능이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한한 방법론이 소스 모델의 지식을 보존하면서도 적은 양의 타겟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테이블은 저희 셀렉티브 파인튜닝 전략이 가져오는 파라미터 효율성과 계산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맥스와 파람스라는 항목입니다. 이는 모델의 추론 시 연산량과 미세 조정되는 파라미터 수를 나타냅니다. 기존의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은 약 12.92m의 맥스와 83.17k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한 셀렉티브 파인튜닝 기법을 랭크 팩터 8로 적용했을 때는 이제 맥스는 0.80m으로 93.81% 감소했고 파라미터 수는 1.38k로 98.34% 감소했습니다. 이는 거의 90% 이상의 연산량과 파라미터 감소를 달성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엄청난 효율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F1 스코어는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샷 기반 SFT는 베이스라인 샷보다 F1 스코어이 무려 1.22%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제한한 방식이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도 엄청난 자원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는 저사양기기나 모바일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로라, 로크라와 같은 파라미터 효율적 튜닝 기법들과 저자가 제안한 셀렉티브 파인튜닝 전략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셀렉티브 파인튜닝은 여러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과의 결합에서 로라나 로크라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F1 스코어를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한한 기법이 모델을 특화 분해하여 파라미터 공간을 재구성하고 핵심적인 코어 텐서만을 집중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임을 시사합니다. 로라는 기존 모델에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덧붙이는 방식이라면 셀렉티브 파인튜닝은 모델 자체를 더 효율적인 형태로 재설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차이는 연산량에 있는데요. 셀렉티브 파인튜닝은 랭크 팩터 값을 조절함으로써 맥스를 수십 배 이상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로라는 파라미터 수는 적게 조정하지만 기존 모델의 연산량을 그대로 유지되어 추론 시의 효율성 개선은 미미합니다. 즉, 셀렉티브 파인튜닝은 근본적인 추론 효율성 개선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테이블은 제한한 셀렉티브 파인튜닝 전략 내에서도 어떤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분석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전체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경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미세 조정하는 경우, 팩터 행렬만 미세 조정하는 경우,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코어 텐서만 미세 조정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코어 텐서만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백본을 미세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라미터 수는 극소량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이제 맥스 또한 매우 낮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튜커 분해 후에 코어 텐서가 모델의 핵심적인 적응 능력을 담고 있으며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썸머리입니다. 실험 결과들은 튜커 분해 기반의 선택적 미세 조정 전략이 타임 시리즈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샘플 효율성, 파라미터 효율성, 그리고 계산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방법론들 대비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안한 방법은 단순한 파라미터 수 감소를 넘어서 추론 시의 연산량 감소라는 그러한 효율성을 제공하고 이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AI 모델 활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 연구에도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제 공유 베이시스는 유지해서 불분 표현을 보존하고 도메인별 변화는 이제 코어로만 제한해서 저장해서 테스트 시에는 적절한 코어를 선택해서 셀렉티브하게 본 코어를 파인 튜닝해서 적용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페이퍼는 Gradient Regularization Contrastive Learning for Continual Domain Adaptation 이라는 논문으로 AAAI에 2021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다루는 상황은 레이블된 소스 도메인과 레이블되지 않은 타겟 도메인 시퀀스가 모델에 제시되는 그런 Continual Domain Adaptation 상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의 확장 버전입니다.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은 라벨 있는 소스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라벨이 없는 타겟 데이터에서 도메인 불변 표현을 학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 분포와 다른 새로운 환경, 즉 도메인에 직면했을 때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실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UDA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에서 다루는 이 Continual Domain Adaptation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으로 제시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도메인 시프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에서 모델을 학습한 후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레이블 없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모델을 계속해서 망각 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Gradient Regularization Contrastive Learning, 즉 GRCL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기존의 UDA 방법론들은 소스 도메인의 구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스 손실과 적응 손실을 함께 최적화하는 멀티태스크 학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체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소스 도메인 분류 손실이 오히려 증가해서 구별력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치명적인 망각을 다루는 기존의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들은 보통 샘플 리플레이나 특정 기억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도메인 변화의 복잡성을 완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GRCL은 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Contrastive Learning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도메인이지만 유사한 시각적 특징을 가진 샘플들을 인베딩 공간에서 가깝게 만들면서 도메인 불변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Contrastive Learning으로 도메인 간 갭을 줄이는 업데이트를 하는 것에 더불어서 이제 업데이트 방향에 두 가지 제약을 걸어서 Contrastive Loss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안전한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Gradient Regularization 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방향에 두 가지 제약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ontinual Domain Updation 상황에서 새 타겟 도메인에 잘 적응하면서 소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제약을 통해서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한 중요한 구별 특징을 보존하여 이를 바탕으로 타겟 도메인 적응력을 높이게 됩니다. 더불어 타겟 메모라이제이션 제약을 도입해서 새로운 도메인에 적응할 때 이전 도메인들의 지식을 잃어버리는 치명적 망각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 방법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GRCL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직관은 아래 그림이 잘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 이 네모 별과 같은 모양은 클래스 그리고 색은 도메인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제 파란 화살표는 컨트레스트 로스가 만든 업데이트 방향인데 핵심은 타겟 샘플이 소스 도메인에서 표현이 유사한 샘플 쪽으로 끌려가도록 학습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도메인 간 표현을 정렬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컨트레스트 로스는 클래스 경계를 보존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담기는 목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보라색 영역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판별력이 높았던 특징이 덜 판별적인 특징 쪽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클래스 구분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 오른쪽의 이 C 결과처럼 실제로는 소스 도메인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형태로 관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검정색 화살표입니다. 검정색 화살표는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그대로 가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 소스 손실이나 과거 메모리 손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GRCL이 업데이트 방향을 제약 조건 하에서 수정한 최종 업데이트 방향을 상징하게 됩니다. 즉, GRCL은 컨트래스티브로 적응을 수행하되 업데이트가 소스 도메인 분류 손실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제약을 걸어서 업데이트를 정교합니다. 그 결과 표현 정렬을 하면서도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고 결국 오른쪽 결과처럼 타겟 도메인 성능을 확보하면서 소스 성능 붕괴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GRCL의 학습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점 T에서 학습 미니 배치는 세 곳에서 섞어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라벨이 있는 소스 도메인, 둘째는 이제 과거 타겟 도메인에서 저장해둔 에피소딩 메모리, 그리고 셋째는 새롭게 들어온 타겟 도메인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미니 배치에 대해서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간 표현을 정렬하기 위한 컨트래스트 로스이고, 두 번째는 소스 분류 성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소스 디스크리미네이트 컨스트레인트, 세 번째는 과거 타겟 도메인에서의 망각을 막기 위한 타겟 메모라이제이션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니 배치에서 계산한 피처들을 사용해서 피처 뱅크를 모멘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즉 학습은 대조 학습으로 적응하되 소스와 과거 도메인을 망치지 않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제약하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네거티브 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뱅크를 모멘텀으로 갱신한다 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처 뱅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점 T에서 GRCL은 컨트래스트 러닝을 위해 키를 저장해두는 뱅크를 즉 BT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뱅크에는 현재 학습에 등장하는 데이터 전체, 즉 다시 말해서 소스 도메인, 그리고 과거 타겟 도메인 메모리, 그리고 현재 타겟 도메인에 포함된 샘플들의 키 피처가 모여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타겟 도메인 메모리는 에피소딩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연속적으로 도메인이 바뀌는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catastrophe forgetting을 줄이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타겟 도메인이 적응할 때
이전 타겟 도메인들에 대해서 대표 샘플을 소량 저장해 두고 다음 학습 단계에서 이 데이터를 함께 다시 보여줌으로써 모델이 새 도메인에만 과도하게 맞춰지는 것을 완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에 들어가는 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본다면 이제 이 키를 뜻하는 이 KX는 이전 시점 모델이 만드는 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시점의 인코더로 특징을 뽑고 프로젝터로 컨트래스트 공간에 투영한 결과가 이 키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같은 샘플에서 얻은 쿼리 표현을 기준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키는 같은 샘플의 다른 어그멘테이션 뷰에서 만들어진 키로 정해집니다. 반면 이제 뱅크에 저장된 다른 샘플들의 키들은 네거티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쿼리가 포지티브에 가까워지고 많은 네거티브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뱅크는 학습 중에서 모멘텀 업데이트로 천천히 갱신됩니다. 모멘텀 개수 m은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키 피처가 너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해서 컨트래스트 학습에서 네거티브 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제한 방법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Unified Contrastive Loss부터 설명하겠습니다. GRCL은 피처 뱅크를 이용해서 유사한 샘플은 더 가깝게, 다른 샘플은 더 멀게 만들면서 소스, 과거 메모리, 현재 타겟의 표현을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정렬합니다. 결과적으로 도메인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치에서 하나의 쿼리를 잡으면 포지티브 키는 같은 샘플의 다른 어그멘테이션 뷰에서 만들어진 키로 고정이 됩니다. 반면 이제 네거티브 키는 피처 뱅크에 쌓여있는 다른 샘플들의 키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리트리버처럼 탑 K만 뽑아서 맞추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들과 동시에 경쟁하도록 인포앤시 형태로 학습됩니다. 즉 이 수식에서 Q 곱하기 K 플러스는 크게, Q 곱하기 K 마이너스는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컨트래스트 로스만으로 도메인 정렬을 하게 되면 도메인 갭은 줄어들 수 있지만 소스에서의 분류 경계가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컨트래스티브가 기본적으로 클래스 경계를 직접 보존하는 목적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당기는 목적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분별력이 높았던 피처들이 상대적으로 분별력이 낮은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소스 도메인에서 분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컨트래스티브만 쓰면 정렬은 되는데 분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GRCL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업데이트 자체가 소스와 과거 도메인 성능을 망치지 않도록 추가 제약을 걸고 그 제약 아래에서 업데이트 방향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안한 방법인 GRCL의 핵심인 Gradient Regularization 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제약은 Source Discriminative Constraint입니다. Constraint Loss는 도메인 갭을 줄일 수는 있지만 소스 도메인 피처의 분류 성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스 도메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증가하지 않도록 제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모델 업데이트 벡터 W와 소스 도메인 로스의 그레디언트의 내적에 대한 제약으로 표현됩니다. W와 GS의 내적이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벡터 간의 각도가 2분의 파이, 즉 90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W 방향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해도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한 내용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은 Target Memorization Constraint입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타겟 도메인들을 모아둔 도메인 에피소딕 메모리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증가하지 않도록 제약을 합니다. 많은 수의 이전 도메인이 있을 경우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각 메모리별로 진행하지 않고 모든 이전 도메인 메모리를 하나로 통합한 메모리 전체에 대한 손실이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모델 업데이트 벡터 W와 통합된 도메인 메모리 로스의 그레디언트 GDM의 내적에 대한 제약으로 표현이 됩니다. GRCL의 전체 목표는 Contrastable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Source Discriminative Constraint와 Target Memorization Constraint를 만족하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이 Quadratic Programming 문제로 공식화됩니다. 이 처음의 수식이 Quadratic Programming 문제에 해당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소화하려는 목적 함수의 목적 함수는 W에 대한 이차 함수이고 두 가지 제약 조건은 W에 대한 선형 부동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QP 문제를 신경망의 모든 파라미터 W에 대해서 직접 풀려고 하면은 파라미터의 수가 수백만, 수천만 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엄청나게 커져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듀얼 스페이스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QP 문제를 듀얼 스페이스로 변환하면 원래 문제보다 훨씬 적은 수의 변수를 가진 더 작은 QP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래 수식처럼 이제 W 대신 단 두 개의 변수 U1과 U2로 이루어진 벡터 U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듀얼 QP 문제의 U*는 U1*, U2*를 구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원래 최적 업데이트 벡터 W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마치 우리가 Contrastable Loss의 기본 방향인 GT에서 시작해서 Source Discriminative Constraint와 Target Memorization Constrai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GS와 GDM의 영향을 U1*, U2*라는 두 개의 개수로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듀얼 스페이스 변환 덕분에 우리는 계산 효율적으로 GRCL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태스크 러닝과 GRCL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GRCL은 멀티태스크 러닝과는 다른데요. 멀티태스크 러닝은 이 수식처럼 로스 함수들을 고정된 하이퍼파라미터 람다 1과 람다 2로 결합하는 반면 GRCL은 그레디언트 리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소스 도메인과 이전 타겟 도메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GRCR에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QP를 풀면서 얻는 U1*와 U2*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어댑티브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각 서브로스의 중요성을 더 잘 균형 잡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세팅인데요. 이제 평가지표는 accuracy, 그 다음에 backward transfer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backward transfer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새로운 타겟 도메인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학습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모델로 이전 도메인을 다시 평가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측정하는 값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음수일수록 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UDA 계열, 그 다음에 Continual DA에서 리플레이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 GRCL에서
constressive loss 대신 이제 adversarial loss로 바꾼 변형,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였고, 데이터셋은 digits, domainnet, office call tag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및 평가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Continual Domain Annotation의 목표는 새로운 타깃 도메인이 순차적으로 들어와도 그때그때 잘 적응하면서 동시에 과거 도메인의 성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 방식은 도메인 인크리멘털 세팅과 유사하게 단계 T에서 학습이 끝나면 D1부터 DT까지 지금까지 본 모든 도메인을 각각 평가합니다. 이때 중요한 차이는 학습 프로토콜입니다. 이 논문이 다루는 설정은 Source Available Continual Domain Annotation입니다. 즉, 적응 단계에서도 소스 도메인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T에서 실제 학습은 현재 타깃 수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스와 과거 타깃 메모리, 그리고 현재 타깃을 함께 섞어서 미니 배치를 구성하고 학습합니다. 반대로 이제 소스 프리 컨티뉴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적응 단계에 소스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이 보통 이 타겟 데이터, 단독, 혹은 이 누적된 타겟 메모리까지 함께 결합된 형태로 제한됩니다. 즉, 이제 평가 프로토콜은 누적 도메인 평가로 유사하지만 학습에서는 소스 접근 가능 여부에 따라서 프로토콜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인데요. 제안한 GRCL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3가지 주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RCL은 기존의 최첨단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average accuracy와 이전 도메인의 지식을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를 나타내는 backward transfer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소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컨스트레인트가 타겟 도메인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타겟 메모라이제이션 컨스트레인트가 치명적인 망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Contrastive Learning 플러스 SDC에서 Average Accuracy가 올라가고 Contrastive Learning 플러스 SDC 플러스 TMC 이 2가지 제약이 다 모두 제한하는 GRCL 모델에서 Backward Transfer가 크게 개선되며 이제 Average Accuracy도 추가로 상승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안한 모델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썸머리입니다. 본 논문은 Continual Domain Adaptation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GRCL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GRCL은 Gradient Regularizzation을 통해서 Discriminative Feature와 Domain Invariant Representation을 동시에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Catastrophe Forgetting을 완화하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또한 GRCL이 기존 최신 반복들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새로운 타겟 도메인 학습에서 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와는 다른 점입니다. 이 제안한 GRCL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이 페이퍼들을 통해서 알고 싶다고 말했던 파라미터를 특정 서브스페이스로 고정시키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 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를 조정해서 소스와 과거 도메인 손실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업데이트 방향을 제한하는 형태의 안정화는 제공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페이퍼 리뷰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